자, 4월 1일자부터 볼게요. 자, 실기의 일반 전표 문제. 자, 먼저 4월 1일 날 영업부서 직원 윤서희의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30만 원 나갈 거고, 영업부서 거래처 직원이니까 우리는 접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800번대의 접대비다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우리 두 번째 문제 볼게요. 4월 10일 우리 한 번에 입력할게요. 분기가 중요하지 입력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 5개 입력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죠? 자, 무역 예? 예, 분기 5개 해놓고 한 번에 입력하시면 되니까. 자, 4월 10일 날 무역협회에 협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5만 원이 나갔고, 항상 우리 확실히 알겠는 거 위치 잡고 현금 나갔고, 다음 무역협회 협회비,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곳에 우리 회사가 무역업이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곳의 협회비는 우리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죠. 그럼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할 거고, 다음 자 5월 1일 자 공장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 비용 3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단 해당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며 공장의 완공 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일단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을 빼갈 거고, 차변에는 자 이렇게 공장 신축 이자 비용이 나왔는데, 이 이자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대상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죠, 얘는 건설 중인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6월 5일 액면가액 1억 원인 사채를 9,900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지금 이 사채를 발행했죠. 자, 사채 발행했으면 무조건 액면가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받은 돈은 우리의 발행가가 지금 9,900만 원이네요. 자, 그럼 대변에 사채 1억 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9,900만 원. 그럼 차이 나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자, 다음 5번 문제를 보면 6월 10일 5일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50만 원 및 지방소득세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55만 원이 나갈 거고, 그리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써두죠. 원천 징수한. 그럼 우리가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 적혀 있던 거 납부했으니까 지우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다라고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5개 일반 전표 문제를 먼저 컴퓨터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본인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만약에 과세 유형이 틀리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과세 유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8월 7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를 열고, 왜냐하면 과세 유형 틀리시는 분들은 문제에서 함정을 넣어둔 걸 지문에서 걸리신 거예요. 몰라서 틀린 것보다 함정이 걸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아래에 부가세 유형이 보이죠? 자, 이런 상황 가지고 저처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8월 7일자를 봤죠? 과세 유형부터 다 잡을 거예요.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첫 번째 딱 보자마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고 보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 문제지 아래에다가 12번 매출 영세다 적어두는 거예요. 얘를 12 매출 영세. 다음 8월 21일자 보면, 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적혀 있고, 여기에도 부가가치세 포함 적혀 있고, 아래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과세 거래니까 얘는 22번 현금 과세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우리는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혹은 공급자의 우리 회사 이름인 하나로 상사가 공급자에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가 되는 거고. 11번 매출 과세. 다음 9월 27일 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 때만 불공제 사유인지를 보는데,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 자, 본사 사옥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고 그 건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는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거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고. 다음 12월 12일은 직수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얘는 16수출이고. 자, 이렇게 단순하게 과세 유형을 먼저 잡으면 문제 내용에서 과세 유형을 현혹할 수 있는 걸 우리 다 피해갈 수 있으니까 증빙 가지고 과세 유형을 먼저 찾고,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부터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보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과세 표준하고 분계만 신경 쓰면 되잖아. 과세 유형 잡았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같이 바로 하나씩 입력해 보면, 자, 8월 7일 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의 제품을 동일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얘는 그냥 제품 팔았고 외상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8월 7일 날 우리 12번 매출 영세고, 아래 세금계산서에 제품이다. 수량 10개, 단가 200만 원. 거래처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서울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분계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만 나와 있으면 돼요. 혼합을 하시든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시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자, 8월 21일. 자, B사업자인 장현성에게 제품 A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33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할 것 장현성 써란 이야기니까 우리 현금 알았죠? 제품 판매했고 그럼 제품 매출에 차변 현금 나오도록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21일 날 자, 우리 22번 현금과세고 제품 A를 팔았고 영수증에 수량한 게 단가 33만 원이라고 하면 분리되고 공급받는 자 사간 사람이 장현성이고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그럼 분기에 현금하면 전표 끝나죠. 이제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적혀 있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바로 처리해 버렸어요. 자, 다음 9월 5일 날 다음은 당사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인데 제품 4천 팔았는데 아래에 우리가 결제 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300만 원 받았고 외상으로 4,100만 원 했죠. 그럼 지금 얘는 제품 판 거니까 뭐 현금이고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9월 5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고 제품 팔았고 공급가액이 4천만 원. 공급받는 자는 우리 세무계산서 보시면 항체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현금으로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외상이 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9월 27일 당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즉시 건물을 철거한 후 주식회사 새로 용역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구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 중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우리는 땅 쓰기 위해서 건물 철거한 철거비이기 때문에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서 우리는 불공이 된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얘는 우리 개정과목까지 정해진 거라서 9월 27일 날 54번 불공. 자, 철거 비용이고 금액은 4천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새로 용역.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분계는 혼합을 하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게 토지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지금 이렇게 토지로 처리할 거라서 불공제된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서.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2,5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외상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2월 12일 미국 선사에 제품을 2만 달러 직수출하고 수출신고일 11월 26일 수출신고일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안 쓰는 날짜라 그랬어요.
산적일 12월 12일 우리 수출 대금은 12월 31일 날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했다. 전부 다 외상한 거네요. 제품 팔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주신고 번호 입력은 생략함. 그럼 오늘은 이 날짜에 물건 선적한 내용만 쓰면 되는 거죠. 12월 12일 날 물건 선적한 내용만. 그럼 이날 환율이 달러당 1,100원으로 해서 2만 달러면 2,200만 원이고 12월 31일 날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12월 12일 날 우리는 16 수출이고 우리가 판 건 제품이고 금액은 2,200만 원. 거래처는 미국 선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분기는 전부 다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끝났죠? 자, 메인 매출 전표 끝나면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문제로 와서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함. 자, 여기에는 제가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고정자산 매입인 거 11번 칸 들어올 거랑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우리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 쪽에 들어올 42번 칸에 들어올 거 그거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고정자산이 맞는데 입력 안 할 거는 불공제 사유인 건데 카드 결제한 경우는 여기 안 들어올 거지만 세금계산서 받은 건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2012 승용차 사면 11번 칸에 들어올 거잖아. 넣었다 빼잖아. 그런데 2012 승용차를 사면서 카드로 결제했으면 그거는 부가가치 신고서에 안 들어오자. 일반 점포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서식은 그냥 비품이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기계장치고 세금계산서 수치, 990cc 경차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치. 별 문제 있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전부 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그냥 보고 쭉 쓸 거예요. 자, 2월 15일 대한전자 비품이니까 4번 기타 공급가에 200만 원의 별도 2월 28일 날 상신 기계고 기계장치 금액은 3천만 원. 다음 3월 30일 날 대한모터스 차량 운반구고 1,5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입력 다 하셨으면 저장하시면 얘도 끝이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 4월부터 6월을 열고 자, 문제 내용을 볼게요.
자,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억 5천, 세액 2,500만 원이다. 그럼 매출 세금계산서니까 그리고 과세니까 우리는 세금계산서의 과세의 세금계산서인 1번 칸에 2억 5천만 원의 별도라고 1번 칸에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번에 위 1번 외에 카드 매출 660만 원, 현금 영수증 매출 330만 원, 정기 영수증 외 매출 110만 원이 발생하였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래요. 그럼 다 과세거래란 이야기죠. 그럼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면 우리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 칸에 공급가액 600, 현금 영수증 300에서 900만 원 들어갈 거고 3번 칸에 그리고 정기 영수증 외 얘는 과세의 기타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3번 칸에 900만 원, 4번에 100만 원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자, 선적된 베트남 수출액은 3만 달러고 자, 여기도 수출 신고일 적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금액은 안 쓴다 했어. 이 날짜 거는. 그럼 선적일이 환율이 1750원으로 자, 얘는 직수출이니까 영세율의 기타인 6번 칸에 원화로 환산 선적일 환율로 환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6번 칸에 써줄 건데 자, 금액이 3만 달러고 환율이 1750원이면 5250만 원이네요. 그럼 5250만 원을 6번 칸에 써주면 되죠. 자, 다음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일반 매입분은 공급가액 1억 4,500, 세액 1,450만 원이다. 그럼 매입 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10번 칸에다가 1억 4,500만 원, 1,450만 원 이렇게 써주고 다음 위 4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 포함되어 있는 거 뭐 접대 관련 불공제지만 그대로 넣어두는 거고 우리는 16번에서 50번 칸에 가서 공제 안 받기 위해서 16번에서 이 300만 원을 빼주는 거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여기서 빼고 자, 다음 신용카드로 매입한 중고 승용차 매입세 공제 대상 우리 공급가액 350만 원, 세액 35만 원이 있다. 뭐 경차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신용카드에 그럼 14번 기타의 신용카드 중에 자동차는 고정자산이죠. 그래서 고정매입인 42번에 350만 원에 35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자, 다음 7번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300만 원, 세액 30만 원이 2020년 1기 예정신고 시 신고 납부가 누락되었다. 자, 정상적으로 발급 전송된이라고 적혀 있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다는 거고 신고할 때에 예정신고 때 누락됐다는 거죠. 누락분인 거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해당 사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우리는 7번에 33번
여기에 300만 원에 별도로 해서 여기 매출세액에 같이 들어가도록 넣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여기 입력해서. 자, 그럼 이제 2020년 1기 예정신고 기한은 4월 27일이고 뭐 25일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1기 확정신고는 7월 20일에 한다. 그럼 날짜 우리 쓸 때에 납부지연 가산세 할 때 날짜 우리 원래 당초 신고 지금 현재 신고 날짜를 이걸로 써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건데, 자, 누락한 납부세액은 여기에서 이걸 빼라 그랬는데 지금은 매출세액 30만 원밖에 없죠. 그럼 30만 원이니까 자, 우리는 26번 클릭해서 빠뜨린 건 과소. 그럼 여기에 세액을 쓰는 거였죠. 3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그럼 이 30만 원 가지고 가산세는 자, 제가 두 자리로 썼고, 자, 30만 원의 가산세율은 10%. 그리고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는 거는 우리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75% 감면이니까 25%만 부과를 했죠. 그러면 7,500원이 가산세가 되네요. 자, 어떻게 7,500원 된지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납부 지연에도 똑같이 30만 원 쓰고, 당초 납부 기간이 우리 문제에 적혀 있잖아. 2020년 4월 27일이고 지금 현재 신고 납부하는 건 2020년 7월 20일이다. 그래서 84일로 계산하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자, 우리 영세율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 부산 가산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끝났죠. 그리고 저장. 자,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끝이 났고, 자, 다음 이제 결산 문제를 보면, 자, 결산 문제는 뭐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할 건데, 자, 우리 수동결산 제가 먼저 분계를 볼게요. 2020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한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1280원이었고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환율이 1270원이다. 그럼 지금 얘는 환율이 달러당 10원이 하락했죠. 그죠? 10원이 지금 내린 거예요. 마이너스 10원. 그런데 외화가 2만 달러면 그러면 20만 원만큼이 내렸다는 이야기죠. 20만 원이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파악할 게 계정 과목 뭐였는지. 1년 이내 상환할 조건으로 차입했으면 단기 차입금이죠. 1년 이내 상환할 조건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280원이었는데 기말에 1270원으로 10원 내렸고 2만 달러라서 원화로 20만 원 내렸는데 그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죠. 그럼 단기 차입금 20만 원 내릴 거면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고 거래처 쓰려는데 거래처 안 알려줬네. 그러면 그냥 쓰고 대변에 빚이 줄었으니까 나한텐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다. 금액은 20만 원. 자, 다음 2번.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이다. 단 월화 계산할 것. 자, 그럼 지금 얘는 전액을 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임대료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영업외 수익 처리했다는 거니까. 그럼 전부 다 임대료 처리했으면 내년 거는 우리가 빼야겠네요. 내년이 2월 28일까지니까 두 달이죠. 그죠? 두 달이 내년 거죠. 그럼 1년분 임대료가 지금 1200인데 월화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200만 원의 임대료 취소할 거예요. 수익자리인 대변인데 취소할 거니까 차변에 임대료 200만 원을 취소하고 이 200만 원은 내년 비용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다 2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하고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 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있고 2기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 400만 원 있는데 9월 30일자 일반전표를 제외하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9월 30일 날 환급 받을 게 있었으면 당연히 미수금이라고 해뒀겠죠. 그래도 찝찝하면 일반전표 9월 30일 날 가보면 미수금이라고 해서 400만 원 적어뒀네. 그럼 이제 얘 정리하는 거니까 얘도 반대로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정리하는 분계예요. 그럼 자, 우리 문제에서 예수금인 매출세, 얘는 예수금 부채니까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2천만 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얘는 자산이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에 와서 지워주고. 그럼 60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 장부에 있던 미수금 400만 원 빼고 내면 되잖아. 환급 못 받았던 거, 예정 때 못 받은 400만 원 빼고 낼 거죠. 그럼 이제 200만 원 내면 되는데 또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만 원이 있어요. 얘는 자비익으로 만 원 빼면 우리는 나머지 199만 원만 미지급 세금으로 쏟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내년에 다음 달 25일 날 낼 돈이 199만 원이다. 얘가 미지급 세금이다. 자, 다음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21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내년 1월 달에 상환 도래하니까 유동성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그럼 장기 차입금을 써서 지워주고, 꼭 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대변에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고, 여기에도 거래처 쓰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자, 다음 5번에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되었다. 뭐 회계상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등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이니까. 단 회사는 법인세 중간연합세액과 이자소득 원천인수세액 합계인 3,600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선납세금 정리하는 건데 자동결산 가도 되고
수동 계산할 거면 이거 하나 때문에 자동 계산 가기 귀찮으시면 선납세금 자산인 거 이제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선납세금 3,600만 원을 지우고 차변에는 올해 법인세 등 혹은 법인세 비용 5,400만 원이다. 그럼 차이나는 1,800만 원은 내년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둘 거죠. 그렇죠? 자, 자동 계산해도 되고 얘는 이렇게 수동 계산하면 계산자료 입력을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얘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 그럼 이 5번까지 이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자, 입력을 해봅시다.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봅시다. 자, 5번에 자, 다음 자료 보고 미혼인 영업사원 이희민의 필요한 수당공제 등록 사흘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급여 내역이 있는데 자, 추가 자료 및 요청사항에 사흘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 주요 수당 내역은 식대는 당회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 얘도 비과세란 이야기죠.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급여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 판단하여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민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제 내역에 불론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작성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12만 6천 원 있다. 자, 그럼 공제 항목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먼저 자, 우리 원천징수 탭으로 가서 자,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고 다음 수당 공제를 클릭해서 자, 있는 그대로만 쓰면 기본급이 있고 식대 비과세 그대로 쓸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대로 쓸 거고 직책수당, 월차수당 그럼 상여하고 야간 근로수당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써서 5개고
전부 다 정기라 그랬으니까 월정액 여부는 전부 다 정기로 바꿔주고, 자, 그럼 이제 수당 등록은 끝났죠? 자, 이제 확인하고, 자, 4월 급여를 지급은 4월 30일이고, 자, 이희민 씨 4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이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일치하네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자, 기간은 4월달 급여를 지급을 4월 30일 날 했죠. 그럼 전부 다 4월부터 4월 쭉 쓰고,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우리 12만 6천 원 있다라고 하면 이거 빼고 올해는 이번 달은 21만 440원을 납부하겠네요. 이렇게 하고 창 닫으시면서 저장하면 끝이죠. 얘만 써주고, 자, 다음 이제 이번 연말정산 문제. 자, 다음은 사원 최수종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최수종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월세주택 임차 차입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자, 먼저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이 탭들을 써라.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탭을 가고, 자,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최수정의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자, 본인은 여성 근로자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한부모에 해당한대요. 직계비속이 있어서. 그럼 한부모 체크해 줄 거고, 직계존속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소득이 없으면 기본문제 대상 되는 거고, 직계비속 체납나는 특이사항이 없죠. 자, 그럼 본인은 한부모 공제 대상에 체크해 놓고, 다음 1번 직계존속 윤여선,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셔서 기본문제 대상이 되고, 다음 4번 직계비속 최안나 150203-3954-210, 최안나는 특이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 끝이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2번 자료 보면 주택 임대차 현황인데 우리 제일 마지막 점에 월세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럼 문제가 없겠다, 그죠? 자, 그럼 먼저 들어가서 얘부터 쓸게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서 F2번 눌러서 최수정 씨 부르고, 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으로 가서
임대인명은 홍현우. 주민등록번호. 유형은 단독주택 1번. 면적은 60제곱미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 70에 1년치 임차료가 840만원 모두 납부했고, (840만원) 자, 그럼 이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와서,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가 있는데, 자, 신용카드에서 2천만 원의 안경 구입비 포함인데 의료비에 안경 구입비가 들어와 있죠. 의료비에. 그럼 얘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중공제 되니까 쓸 거고, 직불카드 140만 원에서는 전통시장 사용분 40만 원이 있으니까 얘는 더 높으니까 별도로 따로 하고, 우리는 100만 원만 직불카드 전통시장에 40만 원 쓸 거고, 현금 영수증은 120만 원인데 중국어 학원비를 결제한 거래요. 근데 중국어 학원은 아래 교육비 있는데 교육비 공제 안 되는 거죠. 중국어 학원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니까 우리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공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왼쪽 아래에 신용카드 쪽에 가서 신용카드 2천만 원, 직불카드 100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다 공제 받을 수 있죠. 확인하고, 자, 다음, 자, 윤여선은 어머니죠. 아, 죄송해요. 자, 보험료 안 했구나. 보험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 원이 있어요. 시선 의료보험 청구 수령액이 30만 원 있어요. 자, 시선 의료보험 청구한 거 보험료 공제 안 되나요? 제가 시선 보험은 어디서 이야기했죠? 어느 세액공제에서? 의료비에서 했잖아. 의료비 공제가 시선보험 보장받으면 안 된다 했지, 보험금 납부 공제 받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생각해보니까 이상하죠? 얘는 되는데 여기 아래에 의료비 있죠? 실업보장용 안경 구입하는데 여기에 보험이 적용됐나 봐요. 그래서 30만 원이 여기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기서 30만 원 빼는 거지 여기서 빼는 게 아니죠. 시선보험은 의료비에서 공제 안 되는 거에 썼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은 되고, 어머니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자, 그럼 보험료는 100만 원이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 200만 원이고. 다음, 의료비에서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한 게 60만 원인데 시선보험 받은 게 30만 원 있기 때문에 30만 원 빼고 30만 원만. 그럼 한도 안 넘었죠. 의료비에 가서 본인 칸에 30만 원이다라고 써주는 거고. 다음, 원격 대학 등록금 납입액이 200만 원 있네요. 본인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문제 없죠. 교육비에 본인 전액에다가 2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다음 의료비에 윤여선 어머니의 의료 질병 치료비 120만 원인데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죠. 그래서 의료비 장애인 칸에 120만 원. 장애인 칸에 120만 원을 쓰고 자, 다음 교육비 노인대학 등록금 납입액. 자, 우리 교육비는 직계 존속이 안 돼요. 신용카드는 형제자매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교육비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 다음 3번에 최한나의 교육비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납입액 50만 원. 예, 교육비 되죠. 취약전 아동 50만 원. 다음 건강진단비, 의료비 그 밖의 공제 대상에 건강진단비 되는 거죠. 5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실기가 끝났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이론 문제 봅시다. 제가 컴퓨터로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론 문제로 가서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책은 중요한 거 소구법, 추정은 조금 덜 중요한 거,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고 덜 중요한 거 전진법. 자, 그럼 첫 번째 다음 중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단기와 단기 이후부터, 그래서 단기 초부터라고 말했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소급 적용하는 거, 옛날 것까지 다 바꾸는 거였죠.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면 중요한 게 정책이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 맞죠? 중요한 거 먼저. 다음 세 번째, 회계 변경의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그럼 정책과 추정, 중요한 거 중요하지 덜한 거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맞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럼 무조건 해야지. 재무제표의 우리 주요 지적 특성 둘 다가 높아진다면 무조건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맞고 1번 답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자,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실제 매입가액과 채권의 공정가치의 차익은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지금 페이지 잘못했겠지. 93회 뒤로 갔겠지. 앞으로 가야지. 그죠? 자, 그럼 1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실제 매입 가격이 액면가격, 그리고 우리는 공정가치가 우리 현재 가치, 현행원가, 그 차이는 우리 손해본 돈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자, 우리 자산을 공짜로 받게 되면 우리 회계 처리 안 했나요? 했죠. 그때 자산 수정 이익으로 했잖아. 자산 수정 이익은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죠? 공정가액으로 인식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시도원가를 계산 안 한 데서 틀렸고, 자, 건물에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이번에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는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100만 원에 사와서 60만 원 다른 건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쓰던 건물. 그러면 얼마를 손해 보게 된 거죠? 100만 원에 사와서 60만 원 달았던 건물이었으면 40만 원짜리를 없앴죠. 그 우리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내가 장부 지우면서 손해 본 건 처분 손실이라 한다 했잖아. 그죠? 그럼 40만 원 손해 봤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비가 10만 원 더 들어갔다면 이것도 지우면서 손해 본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시키는 거였죠. 그죠? 그런 거 했던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방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했다는 건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죠. 땅 쓰려고 즉시 철거하는 거는 토지라고 처리하는 거고, 땅 쓰기 위해 사서 사용 중이던 걸 없앤 건 없애면서 손해본 돈으로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에 정부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해당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맞죠? 우리 정부보조금 가지고 기계장치 사면 기계장치에 차감 계정 달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 상각방법에는 정해법, 유효이자율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제가 모든 상각방법은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확인했는데 상각방법인 거잖아. 근데 얘는 뭐야? 재밌는 아이가 들어왔죠. 유효이자율법은 우리 사채나 채권에 관련해서 상각해가는 이자 비용 인식하는 방식이 유효이자율법이었죠. 사채하면서. 얘는 상각방법이 아니죠. 우리 자산의 상각방법이.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물어본 게 틀린 거니까. 2번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영업권은 내부 창출하면은.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의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한마디로 무형자산은 가격을 회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에 무형자산의 상각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맞죠? 그게 우리 상각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럼 우리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 그래도 이걸 생각이 안 떠올라도 얘 보니까 얘 뭐예요? 평가나 환산하는 거. 자본 이야기하면서. 미실현 보유 손익.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우리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그걸 유가증권 할 때도 보고 자본하면서도 보고. 그죠? 자, 자본 이야기하면서 평가나 환산 이야기하면 걔는 미실현 실제 안 일어난 거.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사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3월 1일 날 $10,000 상당의 제품을 해외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적용 환율은 $1당 1,000원. 그럼 지금 우리 3월 1일자를 분계를 해보면
3월 1일자는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 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모르겠고 10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3월 31일 날 $10,000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고 $1000 장부 1000만 원 적혀 있던 거 지우고 보통 예금에 달러당 1050원이면 10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럼 대변에 50만 원만큼 외환 차익이 나오게 되죠. 얘는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외환 차익, 기말을 결산할 때만 외화 환산이익, 환산손실. 자, 사실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얘 틀렸다 그 이야기죠. 외화 환산이익이 지금 분계 있는 거 3월 1일 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3월 31일 날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감소하고 외화 환산이익이 아니라 외환 차익이 발생한다, 나타난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틀린 거죠. 사실 문제 포인트는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이거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포인트였네요. 자, 다음 6번. 자, 다음의 그래프는 조업도 따른 변화, 원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짝지어진 것은.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봤을 때는 Y축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총원가는 변동 원가니까 변동 원가는 비례적으로 총원가가 되고 우리 재료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당 밀가루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거죠. 이게 우리 변동비 할 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AC 답은 1번. 자,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매출 원가를 물어봤는데 얘가 제공품이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여기가 제품 T 계정이면 기초 제품 재고액이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공품에서 넘어오고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가 되고 지금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본 거죠. 그럼 제시해준 값들을 써보면 기초 제공품은 50만 원이고 기말 제공품은 100만 원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00만 원. 또 기초 제품 재고액은 4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45만 원이다. 자, 그럼 제시해 준 값을 다 썼으니까 자, 이제 산수를 해 보면 기초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면 250만 원인데 기말 제공품이 100만 원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만 원이 되죠.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니까 250이고 100이면 얘가 150이고 얘가 150이면 얘가 이제 제품으로 직매장으로 넘어온 거고 그럼 얘 둘이 합이 190인데 45만 원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145만 원치를 팔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자 8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각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다. 직접 배부법은 영역수수관계 무시하니까 맞죠? 제조부문에만 바로 보내버리는 거.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보조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게 단계 배분법이죠. 배분 순서 정하고. 다음 3번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고려. 맞네요. 상호 배분법. 다음 4번에 상호 배분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계산이 간단하여 효율적이다. 자,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건 맞지만 계산이 간단하다는 건 틀렸죠. 얘가 상호 배분법의 장점은 정확하다지만 단점은 우리 느리고 어렵고 고비용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계산이 간단하다고 해서 틀린 거네요. 자, 다음 9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원가표에 집계한다. 개별원가 계산은 추적 가능한 것들 거기만 집어넣고 제조 간접비 모아놔서 배부할 거고.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식품 가공업 등의 업종에서 많이 쓰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동종 제품,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 종합원가 계산 맞죠? 다음 3번에 종합원가 계산은 총 제조 원가를 해당 기간 중에 만들어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우리 어제 완성품 환산량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들하고 투입 비용들을 나누기 n분의 1에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했고, 그걸 가지고 기말 제공품하고 제품 제조 원가를 분배시켰죠. 3번 맞고. 4번 종합원가 계산이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한 개당 계산하는 건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럼 한 개당 가격은 개별로 하는 애가 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으로 n분의 1 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0번.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가공비는 원래 균등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아래 보기를 보니까 질문한 거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물어봤는데, 자, 평균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었고,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 기초량이었고, 얘는 가공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완성도를 따질 거예요. 가공비고 균등하게 발생했다. 이거는 전부 다 완성도 따지는 거죠. 그럼 평균법은 완성량이 500개고 기말량이 500개의 20%니까 100개 하면 600개고, 선의선출법은 완성량이 500개인데 기말 제공품은 200개의 50% 하면 100개고 기초는 200개의 30%면 60개죠. 그러면 얘는 540개가 되네요. 그럼 답은 600개, 540개.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 어제 한 거 아닌가? 그죠? 기억나시죠? 자, 다음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된다. 자, 우리 공급일이 속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죠? 자, 개정됐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책에서 바꿨어요. 10년으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5년, 재작년 거 19년
기준이 5년이었고 20년부터 10년이었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이번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소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 사유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유 전부 다 대손세액 공제 사유네요. 다음 대손세액 공제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특별하게 없고, 4번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법원에 인가받으면 그 증빙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 5년이라 해서 틀렸네요.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채무불이용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는 거. 이거 판 건가요? 판 거 맞죠? 내가 돈 안 갚아서 내 물건 팔아가지고 그걸로 변제된 거예요. 결국 내가 돈 갚으려면 물건 팔고 받은 돈으로 준 건데 그게 부가가치세 실어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수가 되면 안 되겠죠. 얘는 재화의 공급 맞고, 이번에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로 간주 공급 과세 거래 맞고, 3번에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을 해서 간주 공급이 맞고, 그럼 4번에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 권리를 제공하는 거. 우리 담보의 제공 이런 건 소유권 넘긴 것도 아니고 사용하라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점유권도 넘긴 게 아니고 아무것도 넘긴 게 아니죠.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자, 상대방이 내가 부가세 주고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전송 안 했다고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되나요? 지금 그 이야기죠. 이건 공제받을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경정청구 뭔가 더 환급해 주십시오. 내가 과언합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때 공제해 줄 거고, 3번에 예정신고 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예정 때 누락한 거 매입세, 확정 때 공제받는 거 우리 입력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신고 부성 시 가산세도 없었죠. 내 스스로 벌금이라고. 다음 4번에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발급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 자, 일단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받아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공제해 줄 건데, 다음 달 10일을 넘어가게 되면 지연 수치가 시작되고, 이 지연 수치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가 지연 수치고 그걸 넘어가면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치 이런 말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안 받은 거라고 해서 세금계산서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얘가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자, 다음 1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총 수익금액의 수입시기,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등장을 해요.
1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고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이 수입식이다. 맞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이 원칙이다. 자, 얘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 지급일이 약정된 날짜가 수입식이죠. 계약서에 우리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언제 이자 주겠다. 그 약정 주의가 맞춰주는 게 수입식인데 실제로 주는 날이다라고 하면 언제 주는지 어떻게 맞춰서 보려고. 개인 간 하고 있는데 혹은 기업 간에 하고 있지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다음 3번에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무기명 채권은 실제 지급받는 날 우리 사채같이 기명 안 돼 있는 거 기명된 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거 3번 맞고 4번에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따른 상환일 그리고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할 때는 그 상환일이다. 전부 다 우리 약정주의를 따르고 변수가 있고 미리 일어나면 그 날짜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자, 다음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단 거주자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소득, 교육훈련비 이런 거 주면서 원천징수하죠. 퇴직소득, 퇴직금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죠. 근로소득, 우리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죠. 양도소득, 이건 내가 샀다가 판 거의 차익이니까 소득의 지급자가 없죠. 소득의 지급자가 없는 건 원천징수 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거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93회를 풀어봤어요.